민주당이 총선을 이끌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24년간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졌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뜻이 같다면 누구든 힘을 모을 수 있다며 제3지대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미국 정유사 엑소모빌 자회사에서 받은 과다 임대 수익과 음주 운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엑소모빌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제3지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보고 이틀째 부산에 방문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돼 윤심 개입 우려가 나왔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이끄는 건 자신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습니다. 외부 인사인 유일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등 7, 8, 9세대 법조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현역 위원으로는 장동혁 당 사무총장과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 명단에도 포함되면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천하위공이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윤심 개입은 없다며 거듭 공정한 공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공관위가 대대적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동훈 위원장과 사선 중진들의 회동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편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고 지역 격차 해소 등을 강조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저희가 정부 여당인 점을 10분 활용해서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에 이어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 시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위 20% 의원 명단을 작성하고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가짜 뉴스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흔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죠. 또 피의자의 당적과 금융거래 내역, 변명문을 비공개한 걸 지적하며 경찰 수사가 또 다른 의혹과 사회적 분열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하위 20% 현역 의원이라며 명단이 돈 것에 대해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하위 의원 명단을 밀봉해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공관위원장이 해당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는데 평가위가 현역 의원 평가를 매듭짓고 당이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평가 결과를 해당자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불출마 공고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해당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입니다. 또한 출처 불명의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의미하려는 악질 가짜뉴스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개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명단이 있을 수 있냐며 당내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당 공관위는 내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면접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탕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고 심경을 전하고 당원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는 우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3지대 연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성명을 내고 이 전 대표가 희생 없이 영광을 누리고 탈당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탈당과 분열은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단결입니다.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을 지낸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과다한 임대 수익과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 소식을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가까스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이태원 소재 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주면서 거액의 임대료를 받은 것을 두고 미국 기업의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엑스모빌 측하고 알고 그 전에 인연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슨모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제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세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오해가 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치는 식의 어떤 정치 관여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조 후보자는 개정된 국정원법을 지키겠지만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복원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간첩을 잡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1999년 조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 처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2019년 6월에서야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고 당시에는 처벌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힌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90일 앞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 민주당 의원 129명이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했네요.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오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전에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탈당을 만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오후 2시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양당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먼저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 본인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민주당의 피폐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진 지난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낸 것은 크나큰 실수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메시지에는 이 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협력하겠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또 엊그제 국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위원장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대표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3지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게 바로 총선의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네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러면서 협력 방법은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도 한국의 희망과 공약과 정책 검토를 많이 했는데 다소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지향점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를 했고요. 금태섭 대표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겠다며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네 사람 모두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다 이제 어제 원칙과 상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이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관위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공관위에 친윤과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이 되면서 또다시 윤심 공천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를 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관위원 9명의 인선을 의결을 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6명이 합류를 했는데요.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이 됐고요. 당내 현역 의원 중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이 장동혁 총장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됐고요. 또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다수의 법조인이 포함된 데다 특히 친윤인 이철규 의원은 전직 사무총장으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동인재영입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공천에서 윤심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됐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공관위 활동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 중 한 명으로 포함이 돼서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윤심 공천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과 공관위원장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민주당 답변을 좀 요구했다고요? 네, 한 위원장이 이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공직자들은 이 공직 생활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의원의 경우에 재판 기간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제안에 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을 해서 서약서를 받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이 오늘 그 결과를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그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당적에 대해서도 정당법에 따라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납득이 안 된다.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납득이 안 된다며 관련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경찰이 자초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홍 원내대표는 또 경찰이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민주당에 가입을 해서 이 대표를 테러하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왜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최대 290만 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주 협약을 체결하고 삭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 계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지역의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을 하는 등 주요 규칙을 사실상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총선 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전략선거구에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을 제안했고 정치 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전직 다선 의원 등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불출마 권고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어 최대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현수막이 보행자나 교통안전을 방해하면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30 여성의 고용과 출산 보장을 위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도입으로 출산율과 고용률이 함께 높아졌다고 입조처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동 분야의 성평등 정책과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199입니다. 감동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를 하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이처럼 부산과 인연을 강조하면서 애정을 과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특히 자갈치 시장에서 코트를 벗은 후 나타난 맨투맨 티셔츠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맨투맨 셔츠에 커다랗게 숫자 1992가 쓰여 있었기 때문. 1992년은 부산연고 프로야구팀인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둔 해인데요.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야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부산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1973년생으로 1992년 대학에 입학한 92 학번이기도 하죠. 스타급 연예인들이 다니면은 굉장히 좀 주위 반응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이상으로 크게 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부산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과 산업은행법의 개정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한동훈의 디테일이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맨투맨 티셔츠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간 랭킹 1위를 차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화제성이 실감되는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면 약이 없어요. 안 돼요. 셀카만 찍는다 그래서 마음을 얻나요? 국민의 마음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고 또 반듯하고 좀 깍듯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뭐 또 정치 행보하는 거 보면 결단력, 순발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퍼포먼스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막상 막하의 후보 적합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제성을 더하면서 행보 하나하나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톡톡 튀는 패션 아이템 199 티셔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윤영찬 잔류 이유입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원칙과 상식 4명 중 유일하게 당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친명계 원외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오늘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을 향해서 제명과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전날 탈당 기자회견을 약 30분 앞두고 돌연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잔류 이유를 밝혔지만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전화를 와가지고 정말 나 고민이 크다. 뭐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고요. 이제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나가는 게 맞아요. 남아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가장 큰 고민이었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득 회유 같은 게 들어왔는데 특히 윤영찬 의원은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그쪽 그룹의 결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일각에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 때문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친명계인 현 부원장은 윤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해 오다가 최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당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윤영찬 의원님이 잔류 결정은 꽤 오래전에 어느 정도는 저 여지를 뒀습니다. 저희하고요.
다만 윤영찬 의원님이 발표를 머뭇한 거는 그 나머지 세 분과의 그래도 정치적 의리가 있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연계시키는 건 그냥 전형적인 정치적 소설입니다. 이 가운데 당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내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한 원칙과 상식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에 남은 윤 의원과 민주당을 떠난 3명의 의원들, 향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움직임과 함께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요. 민주당에 입당한 지 24년 만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신당 선언을 했고 오늘 바로 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과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윤영찬 의원은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이런 이제 분열 상황을 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민주당의 이런 상황부터 좀 짚고 가 보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했고요. 그것도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또 네. 민주당의 대표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5번, 마지막에 이제 종로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현역 의원이 몇 명, 현재로서 한 3명 정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의원 숫자에 관계없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좀 그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만류도 많이 했는데 이제 붙잡지 못했고요. 또 일단 탈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성명들을 내고 129명의 의원 성명. 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썩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탈당을 한 이낙연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의원 3사람이 뭐 굉장히 뭐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나갔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뭐 반 이재명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로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3지대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당의 기치를 올리느냐 이제 이건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어쨌든 그 이렇게 좀 쪼개지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을 중심으로 최근에 민주당의 일련의 분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을 보면 네. 단순히 반 이재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반 윤석열 뭐 이것도 충분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윤 반명 이걸 기치로 내건 제3지대에서 뭔가를 모색해 보겠다. 뭐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명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합류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총선까지 뭐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 혼자 만약에 각계약진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빅텐트라는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약에 빅텐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각계약진으로 나가면 뭐 기호 뭐 4, 5, 6, 7 뭐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워낙 신당 추진 세력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뭐 비례대표 몇 석 정도씩 가져가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제3지대에서 빅텐트라는
네. 지금 그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명망가 중심의 정당으로 제3당이 그 교섭단체를 확보한 경우는 있는데 그게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한국 정치사의 새 역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빅텐트 이루어진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관심을 갖고 만약에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말 제3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할 만한 정도의 기대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예, 윤영찬 의원이 이제 탈당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무슨 성희롱 사건 때문에 문자가 노출된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입장을 번복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던데요. 이건 뭐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윤영찬 의원도 굉장히 좀 훌륭한 정치인인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분열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동아일보 기자 선후배로서 인연이 있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만날 때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할 정도로 굉장히 친 이낙연 인물인데 자 이거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하니 자 문재인을 따를 것이냐 이낙연을 따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여기 민주당에 남았다고 해서 꼭 공천을 뭐 받게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윤리 그 심판 징계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도 민주당 안에 많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 양기대 의원도 있고요. 또 전남지사할 때 인연을 깊게 맺은 이계호 의원도 있고 또 경선 때 그 캠프 좌장을 해준 설훈 의원도 여전히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른바 그 친낙연계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민주당을 추가로 탈당하게 될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섣불리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 좀 생각이 다른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윤영찬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작년 말에 시민단체 송년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사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는 윤영찬 의원이 이게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부터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그 3명 탈당을 했는데 자 윤영찬 의원은 뭐 고민 끝에 탈당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머지 3명은 그럼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나머지 3명도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뭉쳤던 게 한 달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자기네들 사이에서 벌어진 뭐 일종의 도원결의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30분 만에 바꿀 수 있는 도원결의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윤영찬 의원이 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 소통관 빌린 거 그거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빌렸어요. 그럼 자기가 탈당 기자회견장까지 빌려주고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30분 전에 빠졌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 두고두고 윤영찬 의원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 그 뭐 이제 친이낙연계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 각자의 선택이죠. 각자 누구 개 뭐 이런 걸 떠나서 각자 본인이 뭐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좀 길게 보면 그런 그 정치인 간의 인연도 대단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당은 DJ와 노무현 정신 그걸 배신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저는 공감대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내건 기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공감대를 얼마나 확산시키느냐에 따라서 합류 세력도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 지지의 규모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초반부터 좀 뜨겁게 불이 붙고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의 이제 잔류로 원칙과 상식이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실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3지대가 이제 총선에서 등장은 했었지만 빅텐트로까지 불릴 만하게 이제 힘을 규합해서 총선에 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의 총선에서 이 빅텐트가 성립이 되느냐가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불은 계속해서 활활 좀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최근에 유튜브 채널 대담 녹화 방송을 이제 마친 것으로 또 알려졌고, 최근에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최근에 이제 불리고 있는데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근데 이게요, 그 빅텐트라는 말을 우리 정치사에서 쓰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제3정당은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3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정당을 만든 경우가 좀 더 많긴 했고요. 네. 1992년에 정주영 회장이 연말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92년 총선에 먼저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했죠. 교섭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당이 이제 뭐 거의 흡수되다시피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고요. 또 97년에 그 이인재 대선 후보가 만들었던 국민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신당은 저 새정치국민회의하고 그냥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했던 거고요. 또 2002년에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뭐 또 정당을 만들고 있던 이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유권자들도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좀 어떤 그 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 기본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받쳐주지를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네. 양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신당을 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좀 상당히 폭발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여론조사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이준석 신당이 13점 예, 그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뭐 꼭 어디가 더 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도 8%, 7-8%대. 예, 그러니까 합치면 20%대. 예, 그 오차범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현역 의원 숫자는 현재로서는 이낙연 신당이 좀 더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 좀 더 앞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당이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게 그 이른바 그 제3세력 빅텐트를 치는데 성공을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 의원님. 그렇죠. 아까 쭉 얘기하신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망가 중심의 제3정당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제3지대에서 이렇게 여러 명망가가 힘을 합쳐서 텐트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20, 30대 좀 젊은 층, 그중에 이제 남성층 뭐 이런 데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이낙연 신당은 뭐 호남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통적인 그 어떤 그 지지층 뭐 이런 데에서 좀 뭔가 그 안정적인 그 민주당의 변화, 뭐 꼭 과거 DJ 뭐 이런 쪽에 아마 그 지지계층이 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양쪽이 그 힘을 합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늘 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제3지대가. 네. 그러면 그거를 나눠 먹지 않고 만약에 한꺼번에 힘을 모으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명망가 중심의 국회의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20, 30석 원내교섭단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근소한 표차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당, 2당, 그다음에 이 제3당 여기가 이렇게 근소한 표 차이로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지만 적어도 워낙 처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이렇게 각계약진으로 할 때보다는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덧붙일게요. 이게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어도 이 당이 교섭단체 확보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3당이 세를 얻기 시작하면 현재 그 양당 그 대립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당 때문에 어느 당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느냐.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일당을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안철수 신당이 그런 역할을 좀 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양쪽에서 다 표를 뺏어갔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한 데가 있어요. 그쪽은 많이 잠식당한 쪽이 아주 그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제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표 잠식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점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는 지금 신당이 이낙연 신당만 지금 굉장히 뭔가 몸집이 있는 것처럼 그 인식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번 뭐 주말 이제 다음 주쯤에 발족이 된다면 또 이 상황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 피해는 국민의힘이 더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더 클 거야 서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누구라고 어느 당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저는 좀 유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이제 구성원들 멤버는 더 크고 이준석 신당 현재 그 당원이 이제 한 5만 명이 아니 당원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내 파이가 더 크다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를 해야 진정한 그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텐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두 분의 말씀도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쟁이 이제 불붙었는데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또 이 대표가 이제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현근택 그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을 놓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사실이 문자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공천 심사와 맞물려서 아주 그 예민한 시기인데 현근택 부원장과 관련한 이 조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뭐 윤리심판원이라는 건 독립해서 심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뭐 회부 여부와 그 결론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적 라인.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상 다 결정해 버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원 의원 말대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선이죠. 비선이고 농단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부적절한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안 드러난 것까지 우리가 따진다면 결국 이게 사당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선이고 사당화의 증거이다. 네. 뭐 안 좋죠 모양이. 이게 뭡니까? 정당의 저 공식적인 기구가 있고 의사 결정 구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없어지니까 뭐 분위기 괜찮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냈다가 그게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좀 곤욕을 치렀죠.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두고 보시죠. 이게 왜냐하면 징계가 그냥 가벼운 경고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뜻이 그냥 관철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공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뭐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이걸 좀 뭐 보고 나서 전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경남과
부산을 찾았습니다. 마산에서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부산에서의 이제 행보가 또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일자리를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32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1992년도인데 바로 이 1991을 이제 기념을 해서 티셔츠를 입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구약본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그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또 민심 잡기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새로 대표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지역하고 연고 강조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사실상의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기로 현재 그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표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여론에서 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이제 본인은 뭐 이거 저 특별감찰관을 야당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숙제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천입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죠. 과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장차관들을 뭐 대고 영남이라든가 서울의 강남 이런 데도 공천한다.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아바타라는 것만 입증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좀 공정하고 또 일반 국민이 보기에 멋진 이런 공천에 성공을 해낸다면 이번 총선에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이제 총선에서의 승리,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 두 가지의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아니 특검, 저도 공천. 뭐 큰 그 견해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저는 아주 잘 기획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 이것도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걸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말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천도 자 검사 출신 대거 신인들 해서 만약에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과반 확보는커녕 일당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관찰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질적인 부분, 지금이 뭐 자기 퍼포먼스 하고 있는 이게 제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차피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고요. 네. 이 심판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2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희석해서 그 다수당이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 이 바람몰이에는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공천, 실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이거는 뭐 좀 짧게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이 부산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제 포함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 그리고 1호 영입 인재였던 박상수 변호사의 이제 막말 비판 논란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에서의 이제 그 인사 논란, 총선 전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보기엔 뭐 민경호 전 비대위원 이제 결정적인 막말로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 뭐 이제 그 이런 사람들 얘기가 지금 남은 건데 글쎄 뭐 그런 사람 정도는 그냥 사과하고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대단히 이게 이제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총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네. 법조인들이 좀 너무 많아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공천관리위원을 많이 하는 게 뭐 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논리면 법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해야죠.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양성 확보에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관철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그렇지 않고 진짜 공정한 공천을 하게 될지 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또 어제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호 의원 탈당했고 민주당 지지도가 단기적으로 좀 아마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기라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죠. 뭐 김기현 대표도 막 사퇴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위기의 민주당, 기회의 국민의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옷 잘 입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부정적인 평가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네. 정치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낙연 신당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준석 신당 있고 뭐 금태섭 신당 있고 양향자 신당 있고 뭐 도대체 신당이 몇 개가 지금 태동하는지 모를 지경이죠. 네. 물론 이게 총선 때마다 흔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양당의 그 어떤 그 뭐 극단 정치 이런 또는 대립 정치 이런 게 빚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좀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신당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줄 논평은 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신당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에 제3지대 변화와 한동훈 체제의 인사검증 논란이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